그날 밤 나는 내 침대에서 죽은 아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순자의 목소리가 분명히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여보 춥네. 저는 올해 66입니다. 박동철, 이 집에서 38년을 살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벽돌 한 장 못 한 개까지 직접 고른 이 집. 두 아들을 키우고 손주들이 뛰어놀던 이 집. 그런데 3개월 전부터 이 집이 낯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귀가 어두워진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밤에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수도관 삐걱대는 소리가 사람 목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새벽 2시 23분. 시계를 봤으니까 확실합니다. 제 옆자리, 아내가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자리에서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너무 추워 이불 좀 줘. 저는 벌떡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물론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침대만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아내가 누웠던 자리를 만져봤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곳이 따뜻했습니다. 동철이 옛날을 회상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이 큰 집에 계시지 말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큰아들 민수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여기가 너희 엄마랑 같이 산 곳이잖니. 여기 있을란다. 아버지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고독사도 많고 그렇잖아요. 아버지 제발요. 민수야, 아버지 말 들었지? 난 여기 있을 거야. 엄마가 여기 계시는데 내가 어딜 가. 그렇게 버텼습니다. 아내의 흔적이 남은 이 집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 찬장에 아내가 쓰던 앞치마, 화장대에 놓인 빗과 화장품, 거실 소파에 걸린 아내가 뜨개질하던 담요. 이 모든 것이 제겐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뭔가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으로 내려가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 아내가 평생 해주던 그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전 어젯밤 저녁으로 라면을 먹었고 가스레인지는 꺼져 있었습니다. 냄새는 분명했습니다. 된장 냄새, 무 삶는 냄새, 멸치 우린 국물 냄새까지. 순자야, 당신이요? 제가 중얼거렸을 때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창문을 휙 열어 환기시킨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날부터 이 집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본격적으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은 점점 더 분명해졌고 더 자주 일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기상하는 게 제 습관입니다. 40년 넘게 지켜온 습관이죠.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뜨니 벽시계가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알람도 울리지 않았고 전 그냥 쭉 잔 겁니다. 이상했습니다. 전 평생 알람 없이도 정확히 6시에 눈을 뜨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날 아침 식탁에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지? 밥 한 그릇, 된장찌개, 김치,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제가 전날 만들어둔 음식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아니, 전 전날 저녁도 제대로 안 먹고 잤습니다. 손을 뻗어 밥그릇을 만져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습니다. 누가 차린 거야?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도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나 민호예요. 오늘 점심때 갈게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둘째 아들 민호였습니다. 그래. 오너라. 전화를 끊고 다시 식탁을 봤습니다. 밥상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가 해주던 그 맛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왔어요. 손주 지우와 서준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 우리 지우랑 서준이 왔구나. 할아버지 잘 있었어요? 할아버지 혼자 계셔서 심심하셨죠? 오늘 우리가 놀아드릴게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밝은 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민호가 부엌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응, 아침 먹었다. 직접 하셨어요? 제대로 챙겨 드셔야 하는데. 걱정 마라. 아버지가 아직 그 정도는 한다. 하지만 전 오늘 아침 그 밥상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할아버지, 근데 여기 좀 어둡지 않아요? 왜 커튼을 다 치고 계세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응? 그냥. 사실 전 언제 커튼을 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미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좀 걷어드릴게요. 집에 햇빛이 들어와야죠. 민호가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햇살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파 옆 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없던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내와 제가 신혼 때 찍은 사진. 분명 다락방 창고에 넣어뒀던 사진이었습니다. 저게 왜 여기? 저걸 언제? 누가 걸어놓은 거지? 아버지 무슨 말씀하세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이상한 건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거실 구석구석에 아내의 물건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 장롱에 넣어뒀던 것들이 그날 저녁 아들 가족이 돌아가고 혼자 남았을 때 전 집안을 돌아다니며 확인했습니다. 안방 옷장에는 아내의 옷들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박스에 넣어뒀던 옷들이었습니다. 화장대에는 아내가 쓰던 화장품들이 일렬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빗에서 긴 머리카락 한 올이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순자야, 당신이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본격적으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되었습니다. 밤 11시, 저는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요즘엔 잠이 잘 오지 않아서 책을 읽다가 조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릿느릿하지만 분명한 발소리였습니다. 슬리퍼 끄는 소리. 아내가 걷던 그 소리였습니다. 누구야? 저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전구를 바꿔야 하는데 자꾸 미뤘었죠. 거기 누구 있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복도 끝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복도로 나갔습니다. 계단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봤습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희미한 흰색 형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긴 치마를 입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순자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 형체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희미한 빗덩어리 같은 것만이 제 쪽을 향했습니다. 여보, 그 목소리,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춥네. 나 너무 추워. 순자야, 순자야, 정말 당신이야? 저는 계단을 올라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왜 나를
혼자. 그 순간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집 전체가 깜깜해졌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순자야, 당신이면 대답해줘. 제발. 동철 씨, 목소리가 바로 제 뒤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보, 나 죽으면 혼자 지내지 마요. 아내가 병원 침대에 누워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안 죽어. 괜찮아질 거야. 여보, 나 알아요. 나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 그러니 나 죽으면 제발 혼자 있지 마요. 애들한테 가요. 이 집에 혼자 있지 말아요. 약속해줘요. 순자야, 약속해요. 내가 죽으면 이 집 팔고 애들한테 가요. 나 때문에 당신까지 이 집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그때 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내의 손을 꼭 쥐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전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자동으로 복구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바닥에 젖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맨발 자국이었습니다. 여자의 작은 발자국이, 그 발자국은 제 방 침대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복도에서부터 걸어와 제 침대 옆에 섰다가 다시 돌아간 것처럼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새벽이 오기를, 해가 뜨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쯤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마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마 위에 무가 썰려 있었습니다. 반듯하게 아내가 늘 썰던 그대로. 그리고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냄비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이럴 수가. 전 그 냄비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미안해. 그때 제 어깨에 따뜻한 손길이 닿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토닥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다. 아버지 웬일이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그게 아버지가 좀 이상한 경험을 하고 있어서 말을 꺼내려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아니다. 그냥 혹시 내가 아버지 몰래 집에 와서 청소하거나 밥 해놓고 가진 않았지?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면 내 동생이나 며느리가.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이상하시네요. 민수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아버지가 건망증이 좀 생긴가 봐. 전화를 끊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들이 걱정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옆집 할머니 김경자 씨가 방문했습니다. 박 선생 계세요? 아, 경자 씨. 어서 오세요. 경자 씨는 저희 부부와 3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낸 분입니다. 아내와 절친이었죠. 박 선생 요새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밤에 잠 못 주무세요? 아, 네, 좀.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박 선생 혹시 이 집에서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네. 그게 무슨. 저기 제가 이런 말 하면 미신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며칠 전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박 선생 댁 쪽을 봤는데 2층 창문에 누가 서 있더라고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흰 옷 입은 여자 같았는데 박 선생님 아니었고 혹시 손님 오셨나 했는데 언제였죠?
정확히 언제였어요? 3일 전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시계를 봤거든요. 3일 전 제가 다락방 계단에서 그것을 본 날이었습니다. 경자 씨, 사실은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털어놨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겪은 모든 일들을 목소리, 발소리, 밥상, 젖은 발자국, 모든 것을 경자 씨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선생 혹시 순자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말씀하신 거 없으세요? 그게 순자 씨가 병원에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죽어도 동철이가 이 집을 못 떠날 것 같다고 그게 너무 걱정된다고. 경자 씨, 순자 씨는 박 선생이 이 집에 갇혀서 사는 게 가장 걱정이었어요. 애들한테 가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박 선생 제 생각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좋은 징조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 씨가 박 선생을 걱정해서 돌아온 거라면 박 선생이 이 집을 떠나시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박 선생이 계속 여기 계시니까 경자 씨는 말을 흐렸습니다. 아무튼 조심하세요. 그리고 애들한테라도 말씀하시고. 경자 씨가 돌아간 후 전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정말 아내가 돌아온 걸까? 아니면 내가 미쳐가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순자야, 정말 당신이야? 내게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온도가 갑자기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걱정돼서 온 거야? 내가 이 집을 떠나길 바라는 거야?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사진이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실제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분명 아까는 그냥 정면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살짝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그때 뒤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확신했습니다. 이건 제 상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을 기점으로 이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제가 아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복도가 길어진 것 같았습니다. 안방에서 화장실까지 걸어가는데 평소보다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똑같은 벽지, 똑같은 액자들이 반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전 복도를 왔다 갔다 해봤습니다. 분명 10m도 안 되는 복도인데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들이 늘어났습니다. 원래 2층엔 안방, 작은 방 2개, 화장실, 이렇게 4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이 6개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저는 모르는 문 하나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거실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 1층 거실이 2층에. 이럴 수가. 서둘러 문을 닫고 다른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주방이었습니다. 역시 1층에 있어야 할 주방이 2층에 있었습니다. 미친 거야. 내가 미친 거야. 저는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1층으로 가야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계단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내려가도 1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저는 중간에 멈춰 섰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래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리 와요.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뭔가 슬펐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순자야, 어디 있어? 여보, 제발 이 집을 떠나요. 순자야. 저는 다시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를 따라서. 그리고 마침내 1층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제가 아는 1층이 아니었습니다. 거실의 가구 배치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니,
가구들이 중복되어 있었습니다. 소파가 2개, 식탁이 2개, TV가 2개. 마치 같은 공간이 겹쳐진 것처럼. 이게 대체... 전 조심스럽게 거실을 걸어갔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 바닥은 원래 삐걱거리지 않았습니다. 5년 전에 새로 공사했으니까요. 거울을 봤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큰 거울. 그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늙어 있었습니다. 아니, 원래도 66이니 늙었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거울 속의 제 모습은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마치 80대처럼. 이게 나야? 손을 들어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도 똑같이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거울 속에 제 눈빛이 달랐습니다. 공허했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의 눈처럼. 아니야. 이건... 그 순간 거울 뒤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흰 옷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뒤를 돌아봤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여전히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제 바로 뒤에. 순자야. 정말 당신이야? 거울 속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 잘못이 뭐가 있어? 이 집이 당신을 집어삼키고 있어요. 나 때문에 내가 너무 강하게 바랐어요. 당신이 혼자 있지 말길. 그게 이 집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순자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거울 속 아내는 계속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거울을 향해. 저도 손을 뻗었습니다. 거울에 손을 댔습니다. 그 순간 거울이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제 손이 거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뭔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순자야. 여보 같이 가요. 뭐? 어디로? 이 집에서 벗어나요 같이. 거울이 점점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수면처럼. 그리고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안 돼. 저는 있는 힘껏 손을 빼냈습니다. 뒤로 넘어지면서 거울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을 때 거울은 다시 평범한 거울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목에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세게 잡았던 것처럼.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계세요? 민수였습니다. 며느리 수진과 함께 온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걱정돼서 왔잖아요. 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좀 피곤해서. 어머 아버님, 손목 어떻게 된 거예요? 수진이 제 손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거 그냥 넘어져서. 병원 가셔야겠어요. 이거 멍이 심한데. 괜찮아. 별거 아니야. 아버지 진짜 걱정돼요. 요새 너무 이상하세요. 전화도 잘 안 받으시고 혼자 중얼거리시고. 내가 혼자 중얼거려. 네, 아까 들어올 때도 거실에서 누구한테 말하고 계셨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중얼거린 걸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랑 같이 가시죠. 이 집 팔고 너무 오래 혼자 계셨어요. 민수의 말에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아버지는 여기 있을 거야. 아버지, 여기가 너희 엄마 있는 곳이잖니. 그 말을 하는 순간 집안의 모든 전등이 깜빡였습니다. 1번, 2번, 3번. 정전인가? 민수가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전 알았습니다. 이건 정전이 아니라는 것을. 아내가 뭔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민수야, 아버지 생각 좀 해볼게.
지금은 그냥 가 있어라. 하지만 아버지, 부탁이다. 아버지 좀 혼자 있게 해줘.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면서 결국 민수 부부는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았을 때 전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순자야, 나한테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대체 뭘 원하는 거야? 거울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표면에 글씨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서린 것처럼, 누가 손가락으로 쓴 것처럼, 떠나요. 그리고 그 아래 또 다른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이 집이 당신을 놓아주지 않아요. 그날 밤 저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38년 동안 이 집에 살면서 쌓인 온갖 물건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장난감, 오래된 앨범, 가구들, 그리고 아내의 유품들. 손전등을 들고 다락방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뭔가 있을 거야. 여기 뭔가. 저는 오래된 상자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남긴 일기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평생 일기를 썼거든요. 한참을 뒤지다가 마침내 찾았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87년 5월 3일. 오늘 이사를 왔다. 새 집이다. 동철 씨와 나 그리고 두 아들 행복할 것 같다. 아내의 단정한 글씨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 일상의 소소한 일들, 행복했던 시절의 기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가니 이상한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1995년 8월 12일. 요즘 이 집이 이상하다.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동철 씨한테 말하면 걱정할까봐 말 못하겠다. 1995년 8월 20일. 오늘 아침 부엌에 내가 안 차린 밥상이 있었다. 누가 차린 걸까? 무섭다. 1995년 9월 5일. 동철 씨가 이 집을 샀을 때 부동산에서 뭐라고 했던가? 주인이 자주 바뀌는 집이라고 했었나?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도 겪었던 겁니다. 제가 지금 겪는 것과 똑같은 일을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1995년 9월 15일. 옆집 경자 씨한테 들었다. 우리 집에서 20년 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혼자 돌아가셨다고. 아내가 먼저 죽고 혼자 남아서 살다가 어느 날 발견됐다고. 그 할아버지도 이 집을 떠나지 못했다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1995년 10월 1일. 나도 그렇게 될까봐 무섭다. 이 집이 사람을 놓아주지 않는 것 같다. 특히 외로운 사람을, 혼자 남은 사람을. 다음 페이지는 찢겨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날짜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2020년 1월 5일. 병원에서 진단받았다. 암이라고 한다. 얼마 못 산다고 한다. 하지만 내가 진짜 걱정되는 건 동철 씨다. 내가 죽으면 동철 씨가 이 집에 혼자 남을 텐데. 이 집이 동철 씨를 놓아주지 않을 것 같다. 2020년 3월 20일. 동철 씨한테 부탁했다. 내가 죽으면 이 집을 떠나라고, 애들한테 가라고. 하지만 동철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사람도 이 집에 갇힐 것 같다. 나 때문에. 2020년 6월 10일. 마지막으로 쓰는 일기다. 이제 글씨 쓰기도 힘들다. 사랑하는 동철 씨, 이 일기를 읽게 된다면 제발 이 집을 떠나. 이 집은 외로운 사람의 그리움을 먹고 산다. 당신의 나에 대한 그리움이 당신을 이 집에 가둘 거야. 제발 떠나.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아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비밀을, 그리고 제가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순자야, 미안해, 미안해. 그때 다락방 전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창문 밖에서 뭔가 보였습니다. 마당이었습니다. 우리 집 마당.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마당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 저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집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모두 이 집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혼자 남아서 떠나지 못하고 결국 이 집에 갇힌 사람들. 그리고 저도 곧 저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안 돼, 안 돼. 저는 다락방을 뛰쳐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나가야 해, 이 집에서 나가야 해. 현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열려, 제발. 있는 힘껏 잡아당겼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갔습니다. 창문을 열려고 했지만 역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 돼, 안 돼. 나가야 하는데.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철 씨,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분명하게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순자야, 미안해요. 당신을 이렇게 만들어서. 순자야, 정말 당신이야? 아내는 울고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너무 강하게 바랬어요. 당신이 외롭지 않기를 그게 이 집을 깨웠어요. 무슨 소리야? 이 집은 외로운 사람들의 그리움으로 만들어진 감옥이에요.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내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내의 손이었습니다. 놓아요. 나와 이 집 모든 걸. 안 돼, 당신을 놓을 수 없어. 놓아야 해요. 그래야 당신도 나도 자유로워져요. 아내는 제 손을 잡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안방이었습니다. 38년을 함께 잠들었던 그곳. 여기 앉아요. 아내가 침대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도 따라 앉았습니다. 순자야, 정말 당신이야? 꿈이 아니지? 꿈이에요. 동철 씨, 이 모든 게 꿈이에요. 당신의 꿈, 나의 꿈, 이 집의 꿈. 아내는 제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당신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알아요. 나도 슬펐어요. 당신을 두고 가는 게. 그래서 너무 강하게 바랬어요. 당신이 외롭지 않기를. 순자야, 그 마음이 이 집에 남았어요. 이 집에 배인 모든 외로움과 섞여서 당신을 가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당신의 그리움이고 나의 그리움이고 이 집의 그리움이에요. 우리 모두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일어나서 창문으로 갔습니다. 저기 봐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마당에는 여전히 그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리워하고 이 집에 남았어요. 그리고 결국 이 집의 일부가 됐어요. 그럼 나도. 그렇게 될 거예요. 이미 시작됐어요. 아내가 제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당신은 아직 살아 있어요. 저 사람들처럼 완전히 갇히기 전이에요. 어떻게 해야 해? 놓아요. 나를, 이 집을, 우리의 추억들을 다 놓아요. 안 돼, 그럴 수 없어. 당신이 남긴 것들이 전부인걸. 아니에요, 동철 씨. 당신한테는 아직 더 많은 게 있어요. 아들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있어요. 아내는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나는 이미 끝났어요. 하지만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걸 깨달아야 해요.
순자야, 나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혼자가 아니에요. 민수도 있고 민호도 있잖아요. 손주들도 있고. 하지만 동철 씨, 내가 당신을 사랑했던 건 맞아요. 지금도 사랑해요. 하지만 내 사랑이 당신을 가두면 안 돼요. 내 사랑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집에 갇혀서 서서히 죽어가는 게 아니라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떠나요. 애들한테 가요.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나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순자야, 약속해요. 이 집을 떠나기로.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었습니다. 아내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해요, 동철 씨. 매 순간 사랑했어요. 나도 사랑해, 순자야. 그럼 이제 놓아요. 아내가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순자야. 손을 뻗었지만 아내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안 돼, 가지 마. 괜찮아요. 나는 항상 당신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이 집이 아니라 당신 마음속에. 아내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그 미소를. 행복하세요, 여보.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아내의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화장대의 물건들도 정리했습니다. 서랍 속 편지들, 사진들, 추억들 모두 박스에 담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순자야. 그동안 너무 붙잡고 있었어. 박스를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놓을게.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무거웠던 공기가 가벼워졌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쉽게 열렸습니다. 신선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고마워, 순자야, 사랑해.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이 집 팔자. 그리고 아버지, 너네 집으로 갈란다. 네. 정말요?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너희 엄마가 그러더라. 이제 놓으라고. 아버지. 괜찮다. 이제 괜찮아. 전화를 끊고 저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38년의 시간이 배인 이 공간. 하지만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짐을 날랐습니다.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버리거나 정리했으니까요. 아버지 다 됐어요. 출발하시죠.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잠깐만.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텅 빈 거실, 텅 빈 안방, 텅 빈 부엌.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안녕, 순자야. 그리고 고마워. 중얼거리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때 뒤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등을 토닥이는 것 같은. 잘 가요, 여보. 행복하세요. 바람에 실린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수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출발할게요, 아버지. 그래, 출발하자.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집이 점점 작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 2층 창문에 잠깐 희미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있어, 순자야. 사랑해. 민수네 집에서의 생활은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지우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오, 잘 그렸네. 이게 뭐야? 할아버지랑 저랑 할머니예요. 하늘에서 할머니가 우리 보고 계세요. 그림 속에는 제 손을 잡은 지우가 있었고 하늘 위에 구름을 탄 할머니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우릴 보고 계시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더 이상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손길도 속삭임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했습니다. 고마워, 순자야. 덕분에 다시 살 수 있게 됐어.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그 달빛 속에서 잠깐 아내의 미소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이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모든 것들을 놓는다는 건 더욱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떠난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더 이상 과거에 갇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그것이 진정한 작별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아내는 이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저와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나눠 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따뜻하고 희망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